자, 이제 하겠습니다. 거기 562페이지 마지막 시간인데 거의 제2절에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지금부터 이 회계순환 과정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전번에 한번 정리했어.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정리했던 거? 그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또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그 회계 원리 배운 사람 입장에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리과 직원들이 1년 동안 뭐 할 거냐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이제까지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정리를 잘 하세요. 2001년이 있고 2002년으로 하죠. 2002년이 있고 2003년이 있을 때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재무회계인데 어느 기업이든지요. 자기들이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 기간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렇게 부르는데 다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1년 단위를 쪼갤 때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쪼개도 되고요. 7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쪼개도 되고요. 4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쪼개도 되고요. 그 쪼개는 건 마음이라고 그랬죠. 쪼개는 건 마음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31일 결산법인이더라. 요 날을 기말로 보더라. 뭐 그랬죠, 그런 얘기. 그럼 요 날이 이 회사의 결산일이라면 2000X2년 1월 1일서부터 이때까지 뭐 했겠어요? 1년 동안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장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려고요?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려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알려주려고 하니까 뭐를 만들자? 재무제표를 만들자. 생각을 좀 잘하세요. 재무제표를 만들자 그랬어요. 알려주려고. 이게 보고수단이죠. 보고수단이니까 얘를 만들려고 하는데 얘가 이날 하루에 뚝 따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데 결산이란 절차가 1월달, 2월달 이때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2월 지났죠? 올해 2월까지 지났잖아요, 지금. 3월이잖아요, 지금. 지금 좀 됐으면 대부분의 격리과에서는 결산이 다 끝났어요. 결산이 다 끝나고 이제 뭐예요?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외부 감사 받아야죠. 공인회계사한테 결산 끝났으면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공인회계사가 그때 이때 제일 바쁜 거고. 감사 다 끝났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주총이에요, 주총. 주주총회. 주주들 불러다 놓고 우리 회사 이렇게 장사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 쓰이는 자료가 감사 보고서에죠. 저걸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주려니까. 그래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주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최근에 신문 좀 보세요. 신문 잘 보시면 결산 공고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신문 좀 잘 보면 경제신문 그 다음에 주주총회 한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우리 회사 주총하니까 공고하거든요. 여기 언제 주총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좀 관심 있게.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그 회사들이 결산할 때 그 신문에 대차대조표 공고하는 거 봤어요? 요즘에 신문 보시면 나와요. 한번 보시고. 근데 이 결산이라는 절차가 여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고 배웠는데 순서가 거기 어디 나오냐면 562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근데 이 순서가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수정전 시산표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얘가 왜 뭐 만드는 거냐면 밸런스가 맞는지 시도해보는 거죠. 밸런스. 차대변이 맞는지. 근데 이 결산이란 절차만 해서 재무제표가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도 뭔가 했어야 되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기중이라고 부르고 요 기중에 하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기중의 회계 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격리과 직원들은 이때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때도 일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 이때? 1년 동안 격리과 직원들. 열심히 거래 발생하면 그거 장부에 기록한 거 집계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기중의 회계 처리라는 게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우리가 회계 원리 처음 배울 때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다 그랬죠. 어떤 거래만 기록한다 그랬습니까?
부기상의 거래, 회계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기록한다 그랬죠? 부기상의 거래나 회계 거래는 어떤 걸 만들게 되냐면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어야 되고 화폐 금액으로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것도 너무도 당연한 게 우리가 이제까지 장부 기록할 때 무슨 원리에 따라서? 복식부기 원리. 복식부기 원리라는 게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건데 분계장에 분계하려면 차변에 한번 적고 대변에 한번 적는 거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복식부기니까 양쪽에 똑같이 적어야 돼요. 금액을. 근데 이쪽에 적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차변에 적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증가할 건 자산 비용, 감소할 건 부채 자본 수익. 이쪽에 증가할 거 부채 자본 수익, 감소할 거 자산 비용이죠. 이거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회계라는 게 요거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기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요건을 해당하는 거래만 기록하겠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그거 처음 할 때 왜 그럴까 그랬는데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우리 회계에서. 그래서 그런 거래만 장부에 기록한다. 근데 그 기록할 때 원리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항상 양쪽에 똑같이 기록하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어느 회사든 1년 동안의 기록을 다 하고 나면 어떤 장부가 남아있어요. 기말에. 어느 회사든 가보면 뭐가 있냐면 총계정 원장이 있어요. 원장이란 장부, 중요한 장부예요. 원장이란 장부가 어느 회사든 다 있는데 이 원장이란 장부를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뭐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 있죠. 그 계정 과목들을 크게 두 가지로 쪼개면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계정과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으로 쪼개지더라. 여기는 다시 자산, 부채, 자본, 여기 수익, 비용으로 쪼개지죠. 자산은 어느 쪽? 왼쪽 잔액. 부채, 자본은 오른쪽. 수익, 오른쪽, 비용, 왼쪽에 잔액이 남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잔액 남은 걸 가지고 기말에 시산표를 만들어서 양쪽이 똑같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두 번째가. 기말 수정분계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공부할 때 기말 수정분계. 많이 했죠, 이제까지? 우리 기말 수정분계 많이 배웠다는 거 아시겠어요? 많이 했었죠, 이거? 12월 31일 하는 분계. 기말 수정분계 많이 배웠는데 도대체 배우면서 항상 생각하실 건 왜 할 거냐? 기말 수정분계를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발생주의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발생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중에 잘못된 회계 처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류 수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게 되는 원인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분계를 하게 되면 전기해야 되죠. 분계한 다음에 전기하면 계정 잔액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보는 게 수정 후 시산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장부를 마감하고요. 수정 후 시산표 만든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죠, 우리가. 이때 재무제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뭐냐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해. 일단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시산표를 쪼개면 나오죠. 해봤죠, 우리? 쪼개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양쪽이. 단기순위만큼 차이 나는 그런 걸 배웠죠, 우리가. 맞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는 걸 배우는데 장부 마감할 때 이 장부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는 얘기는 2002년이 끝나니까 2002년 장부를 마감하고 2003년 장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기록하던 그 금액들을 다음 연도 장부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이때 기록하던 금액들의 잔액을 다음 연도 장부로 넘기는데 얘네들은 넘기죠. 근데 얘네들을 못 넘긴다는 얘기, 얘네들을. 얘네들을 못 넘기니까 이 손익계정들은 기말에 어디로 모으자는 얘기를 했냐면 집합손익으로 모으고 여기 수익이고 여기 비용에서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기순익이 생기면 그걸 또 이익잉여금으로 넘기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넘기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어디 속하는 거냐면 대차대조표에 속하고 자본에 속하죠. 그러니까 얘는 2월 될 수 있는데 얘가 전기 2월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었고 올해 단기순익이 얼마 생기면 예를 들어 100원이고 50원이면 50원하고 단기순익 생기잖아요. 마감할 때 이쪽에 적고 이쪽에 적는 거 해봤죠. 50원 이쪽에 이렇게 적힐 거 아니에요. 마감했을 때
단기순이익이 이쪽으로 와서 이익이익이 이쪽에 늘어나죠. 이렇게 해봤죠. 우리 10장에서. 결국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2월 되죠. 그러니까 우리 13장에서 오류 수정할 때 이때 장부가 마감되고 나면 손익계정 건드릴 수 없고 뭐 건드리자 그랬어요? 얘 건드리자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방금 전에 해봤잖아요. 분계. 그러니까 얘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대차 대조표 계산들은 개별적으로 2월 되지만 손익계산서 계산들은 개별적으로 2월 되는 게 아니라 뭉쳐서 2월 되죠. 이렇게. 그 얘기 했었죠 우리. 그렇게 2월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6번이 뭐냐면 거기 책에 보니까 기초 재수정 문제라는 게 있는데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요. 반드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올 거고. 그래서 기초 재수정 문 뭔지 조금 이따 해보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끝나는데 이런 게 어느 회사든 얼마를 주기로 반복이 된다?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회계 순환 과정이다. 그럼 여러분이 회계학을 잘하고 싶다. 나는 재무회계를 잘하고 싶다. 뭐를 많이 해보면 되겠어요? 이 결산을 많이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계 순환 과정을 많이 겪어보면 이걸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산을 한 3번만 해보면요. 자기가 모르고 싶어도 아주 지겹게 알게 되겠죠, 이거를. 뭐 2달 동안요. 결산장 한번 해보세요, 가서. 힘들어요, 아주. 힘든데 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피부로 그게 제가 뭐라 하죠? 직접 경험. 이 회계학이라는 게 직접 경험해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경험 못했잖아요. 이걸 직접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니까 무슨 경험을 해봐야 돼요? 간접 경험을 해봐야죠. 간접 경험이라는 게 예제와 연습 문제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예제와 연습 문제를 손으로 풀어봐야지만 잘하는 거지. 이걸 아무리 눈으로 봐도 몰라요.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봐야 되냐면은 이 14장 보면요. 연습 문제가 있어요. 조금 이따 한 문제 풀 건데 585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1번 있는데 585페이지 연습 문제 1번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잔액시산표라고 해가지고 그 잔액시산표는 저거예요. 수정전시산표. 수정전시산표가 주어지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결산 수정사항이 주어지고 요구사항을 보면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인데 문제만 봐도 3페이지잖아요.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나중에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냥. 별로 풀 생각이 없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간 많으면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풀죠. 왜냐면 시간이 많은 날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풀어야지 하고 해놓고 맨날 시간 없잖아요. 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 안 풀게 되고. 넘겨보시면 또 있어요, 문제가. 뭐 답도 되게 길죠, 아주. 넘겨보시면 592페이지에 문제 2번에 상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또 있죠. 걔도 똑같죠, 문제가. 뭐 약간씩 내용은 다르겠지만 문제 스타일은 똑같아요. 넘겨보시면 597페이지 또 문제 3번 있어요. 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01페이지에 또 문제 4번도 있고 넘겨보시면 또 문제 5번까지 있어요. 606페이지에. 문제 5번까지가 끝인데 5개가 있어, 5개. 이 5개 모두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문제. 즉 그게 뭐 하는 문제겠어요, 다. 이거 해보는 문제죠. 결산. 이걸 해보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회계학을 잘하기 싫어도 잘하게 된다니까요.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가 해보면. 근데 이게요, 해보시면 시간이 꽤 걸려요. 문제 풀 때 한 2시간 걸려요. 이거 한 문제 푸는데 그 정도 시간을 잡고 풀어야 돼요. 한 문제 여유 있게.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 풀면 대부분 그렇죠. 처음에 잘 안 풀리니까 문제 보다가 그냥 답 보죠. 그냥 답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럼 실력이 안 쌓여요. 꼭 문제 풀 때는 우리 회계학 문제는요. 모르더라도 답을 보지 않고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결국엔 답을 보게 되겠지만 답을 못 찾으면 결국엔 답 보게 되겠지만 그냥 문제 보고 모르니까 바로 답 보는 사람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최대한 해보려고 끌적끌적 대다가 답 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 문제 복습하실 때 이 큰 문제 말고 작은 문제들도 제발 답 보면서 하지 마세요. 답이 바로 밑에 있지만 답을 가리고 연습장에다 다 푼 다음에 끝까지 그 다음에 맞춰봐야 돼.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분개 하나 하고 맞춰보고 분개 하나 이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고 맞춰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실력이 많이 쌓여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도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얘기 들으세요. 이 5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반드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제가 회계 원래 시간 끝날 때마다 이 얘기를 드려요. 중급 회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급 회계를 잘하고 싶으면 이거 연습 많이 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중급 회계 잘하고 싶으면 이 5개의 문제를 다 풀어보면요. 그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재무 회계를. 제가 보장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거 다 풀었는데 5개를 다 풀었는데 난 재무 회계 잘 못하더라.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 5개를 풀어보는데 어떻게 풀어보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개를 동시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5개 중에 오늘은 2번을 같이 풀 거예요. 저랑 같이는.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세요. 제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요. 그 문제를 답을 보지 않고 연습장에다 풀어요. 답 보지 말고 하세요. 꼭 처음에도 답 보지 말고 풀고요. 그럼 처음에는 막 다 틀리겠죠. 막 잘 모르니까 아는 데까지만 풀어요. 아는 데까지만 쫙 해서 다 그려보세요. 재무제표도. 그럼 엉망이겠죠. 막 차대도 안 맞고. 괜찮아요. 그래 다 틀려봐야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그린 다음에 정답을 보시고 채점을 해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틀렸나. 굉장히 괴롭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틀렸나. 어디까지 틀렸나. 그럼 채점을 하다 보면 틀린 데를 발견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한 데를. 그 잘못한 데가 발견됐을 때 답을 보고 그게 이해된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답을 봤을 때 이해되는 사람은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공부가 된 사람. 공부가 안 된 사람은요. 답 보고도 모르죠. 왜 그렇게 하는 건지를. 답에 그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죠. 그게 이제 공부 안 된 사람. 그래서 답 보고 이해되는 사람들은 답을 보시고 이해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걸 잘해야겠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채점을 다 해보시고 답 본 다음에 다 이해됐으면 덮으세요. 한 일주일 동안 다른 공부하다가 일주일 후에 이 문제를 다시 꺼내서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보세요. 답 보지 말고. 그럼 여러분 완벽하게 다 맞을 것 같죠? 또 틀려요. 아니 해보세요 한번. 그럼 분명히 또 틀리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비슷하게 가겠죠. 많이 비슷하게. 그럼 많이 비슷하게 간 걸 또 해놓고 또 채점해보세요. 어디 틀렸나. 또 틀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잘 틀리는 데구나. 주의해야겠구나. 이거 다시 한번. 그럼 다시 상기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럼 그걸 잘 안 까먹게 돼요. 그런 거를. 잘하게 돼요.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풀어보세요. 하나도 틀리지 않을 때까지. 그 문제가. 재무제표 딱 그렸을 때 차변 대변 딱 맞고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그 문제를 계속 해보세요. 계속. 언젠가는 맞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 문제가 외워지든지 뭐 해가지고 되겠죠. 그게. 외워져도 괜찮아요. 그 문제 봤을 때 이런 기말수정 문제 하는 거지 하고 외워서 해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도. 그게 공부한 거니까. 어차피 다른 것도 다 결산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쭉 해서 됐다. 한 문제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문제로 가세요. 다른 문제로. 그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답 보지 말고 맞출 때까지. 그 문제는 더 빨리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문제는 더 고생하겠지만 한 번 고생하고 나면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건 잘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두 번째 게 끝났으면 또 세 번째 걸로 가세요. 그렇게 해서 5개를 다 하는 순간 이 결산이라는 게 이골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재무제표가 다시 보여요. 흐름이 막 보이고 그래요. 많이 해보면. 믿어보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중급회계 강의하게 되면은 그렇게 저 회계원리 듣고서 제 얘기를 듣고 실천한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일부 있어요. 일부. 대부분이 실천을 안 하고 오죠. 중급회계 들을 때. 그러면 그 실천했던 몇 명의 사람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도움이 많이 됐고 정말 그러니까 이 분개했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지를 이제 알겠다. 그리고 중급회계도 아주 잘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한 사람들은 중급회계 가서 막 헤매요 또. 이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 재무회계라는 거의 그림은 재무제표라니까요. 결국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 재무제표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지만 어떤 걸 공부하든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는 거지.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대체표 그림도 잘 안 그려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많이 보면 이 그림이 잘 그려진다니까요. 대처표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 처음 하실 때 꼭 유의하실 게 기말 수정 분계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항상 얘까지 만들어 보세요. 대차 대조표 손익해서 만들어 보시라고요. 항상. 이거 만들어 봐야 돼요. 안 만들어 보면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갈게요. 56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수정전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 그 수정전 시산표를 보시면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수정전 시산표만 봐도요. 어떤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차변부터 보시면 현금이라는 게 있죠. 현금. 현금은 수정 분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금. 특별히 할 거 없죠. 매출 채권 어때요? 대손 충당금 잡아야죠. 기말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단기 매매증권 보시면 걔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주식이나 채권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돼. 일단 여기엔 주식이나 채권들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되고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으로 샀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기말에 시가평가이겠구나. 선급법인세를 보니까 모르던 게 나오죠? 선급법인세? 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선급법인세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는요 2002년 결산이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이때 내는 게 아니라요. 이 흐름이 결산이 끝나야 뭐가 나오죠? 결산이 끝나야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가 나오죠. 당기순이익.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세금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상식적으로 결산이 끝난 다음에 법인세 계산을 해요. 기업이 내는 세금 법인세라고 하는데 그걸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3월 달에 하고요. 요때 세금을 내요. 그러면 이때 내는 세금은 이때 세금이에요? 이때 세금이에요? 이때 세금 내는 거죠. 이때 세금을 이때 내니까 아니 세금이 이때 세금인데 이때 내면 현금은 이때 나가죠. 그래도 비용은 언제 잡아야 돼요? 이때 비용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2002년 12월 31일 날 법인세와 관련된 수정분계를 해줘야 돼요. 어떤 수정분계 해줘야 되냐면은 아직 세금 안 냈지만 얼마나 세금 낼지를 계산해서 미지급 법인세라는 걸 잡고 법인세 비용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 기말 수정분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세와 관련된 분계는 기말에 해야 되죠. 기말에. 그러면 기말에 하는 건데 이 기말에 그런데 기중에 거기 보니까 수정전 시산표에 선급법인세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기중에 뭔가 법인세와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디 보시냐면은 567페이지 56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가로 5번에 법인세 비용의 산정이라고 된 네 번째 줄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나중에 여러분 법인세법 세법 배울 때 배워요. 회계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 당해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인합기간으로 해서 당해회계연도에 납부해야 될 세액의 일부를 일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중간인합세액이라고 하는데 잔액시산표의 선급법인세 5만원이 중간인합세액이다. 이 세금을 이때 한 번만 내지 말고요. 중간에 한 번 더 내게 만든 거거든요. 중간인합.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세금 내도록 한 제도예요. 나중에 배워보시면 6개월. 그래서 이때 세금을 한번 냈다는 얘기죠. 얼마 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5만 원만큼의 세금을 냈대요. 그게 선급법인세로 잡혀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결산하고 나니까 당기분 법인세 비용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그 밑으로? 15만 원이다. 그 얘기는 여기가 15만 원인데 법인세 비용이 세금 낼 게 15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먼저 낸 세금이 5만 원 있으니까 얼마만 더 내면 되는 거죠? 7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죠. 5만 원만큼은 이미 냈죠, 세금. 그러니까 선급 법인세 잡혀있던 것을 없애고요. 이만큼 추가로 나중에 세금 낼 거죠. 언제? 이때 세금 낼 거니까 미지급 법인세 잡혔다가 나중에 현금 나가면 되고요. 여기 15만 원만큼 법인세 비용 잡는 분께 거기 기말수정분계라고 나와 있죠, 밑에.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나중에 중급회계 때 또 배우니까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다시 가시고. 563페이지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중간에다 맺겠구나. 이런 생각 들면 되고. 그 밑에 상품 보세요. 상품은 무슨 금액일까요?
고개 밑으로 가니까 매입이 있죠. 매입이 있는 걸 보면 아, 얘 기초금액이겠구나. 기초금액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기말금액으로 바꿔야겠구나. 그쵸? 그 밑에 건물 보시면 무슨 생각? 감가상각 해야겠구나. 토지 보시면 아무 생각 없어도 되고 감가상각 안 하죠, 얘. 매입 보시면 매입을 없애고 매출원가로 만들어야겠구나. 매출원가. 급여 넘어가고 보험료 보시면 기간 구분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자 비용도 그렇고. 발생주에 따라 기간 구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해 손실 보면은 이런 생각만 들면 돼요. 재해 손실은 뭐죠, 그게? 재해 손실이 특별 손실이거든요. 특별 손실이 왜 그렇죠, 우리? 어떤 거라고 그러죠? 비경상적, 비반복적. 비경상적, 비반복적. 그 생각 좀 해보세요. 대변으로 가서 매입 채무 넘어가고 장기차입금 넘어가고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뭐랑 관련돼 있을까요? 매출 채권이랑 관련돼 있겠죠. 그런 거 아시면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이랑 관련돼 있죠. 자본금은요? 뭐 곱하기 뭐죠, 얘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법정적립금은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 같은 게 있죠, 우리. 미처분 이익금 아직 처분 안 된 거죠. 얘는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주총날 처분할 거고. 주총날 처분하죠, 이거. 그런 것도 생각나시는 게 좋아요. 매출, 임대료는요, 기간 구분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보험 차익은요, 맨 밑에 특별이익, 비경상적, 비반복적.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잘 하시고 넘기시면 기말 수정 문제들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고 넘기시고 568페이지 보시면 수정호 시산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장부 마감하는 거 있는데 다 아시죠? 넘기세요. 570페이지에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대차 대조표 작성 기준, 다음 페이지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다 읽어보세요. 대차 대조표 작성 기준, 손익계산 작성 기준 다 읽어보세요. 지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넘기세요. 572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들이 작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주기사항들이 하나씩 있어서 주기사항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그 주기사항이 주기하는 거 재무제표마다 하나씩 있어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하나씩 있는데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책 보시면서 보세요. 대차대조표에 주기하는 거 뭐 있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에 주기하는 거 당기순이익 있죠. 손익계산서에 주기하는 거 뭐 있어요? 맨 밑에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주기하는 거 주당배당금, 주당배당률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주석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요. 기초세수정문계는 설명 드릴 겁니다. 넘기시고 577페이지 정산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정산표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아직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야 될 분들은 대학교 중간고사에는 이 정산표를 작성하시오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만들어 봐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른 시험에는 넘기시고 579페이지에 제3절에 재무제표 유용성 한계가 있는데 혼자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넘기시니까 익힌 문제 나오고 연습 문제 나오는데 그게 좀 뭐 하면 되죠 우리가? 기초 재수형 문제 설명드리고 연습 문제 하나 풀면 돼요. 그럼 이제 끝이거든요. 574페이지로 오셔서 먼저 기초 재수형 문제 보시고 첫 번째 줄부터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 읽으셨으면 거기 예제 1번도 한번 보시고
다 읽어보신 분들 그 예제 1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기초 재수정 문제 읽어보니까요. 기초 재수정 문제랑 같은 말이 뭐 나와요? 거기 읽어보니까. 역분계, 반대분계, 취소분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이 예제 보면요. 차입금을 차입했는데 이자율 10%고 이날이 결산일인데 결산일이 됐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잡는 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근데 요 분계를 우리가 무슨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말 수정분계라고 하지요, 이거를. 근데 기말 수정분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얘를 안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오류. 오류가 되는 거니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말 수정분계. 그런데 요나라는 게 기초 재수정분계인데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 기초기 때문에 기초자가 붙었고 재수정이라고 표현한 거는 기말 수정분계를 다시 수정, 뒤집는 건데 다시 수정하니까 재수정. 거꾸로 뒤집거든요. 이렇게 재수정. 기초 재수정분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또 거꾸로 뒤집기 때문에 반대분계, 취소분계, 역분계 이렇게 불러요. 얘를 시험 문제 내지도 않겠죠. 이거 내놓고 기초 재수정분계 하시오.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뒤집는 건 되는데. 안 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못해요. 이거 뒤집는 건데. 그래서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뭐 안 내고 이걸 왜 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기초 재수정분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적인 건데 이걸 안 했을 때는 나중에 현금이자 줄 때 미지급이자 먼저 없애고 이자 비용 잡으면 돼요. 이걸 했다면 이자 줄 때 다 이자 비용 잡으면 돼요. 그럼 양쪽의 결론이 같아요. 여기도 미지급이자 없어졌죠? 이자 비용 얼마 잡히냐? 5만원 잡히죠? 여기도 미지급이자 없어졌죠? 이자 비용 5만원 잡히죠? 똑같아요. 양쪽의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죠? 이거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더 편하다. 이거 하는 게. 왜냐면은 이게 차이급이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은 이 짓을 한번 해놓으면 1년이 편해요. 돈 나갈 때마다 이것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짓을 안 해놓은 사람들은 1년 내내 현금 줄 때마다 미지급이자가 얼마 있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나가셔가지고 혹시 이걸 안 하는 회사가 있더라.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해 주시면 그 정도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연습문제 2번을 같이 풀 거예요. 연습문제 2번. 연습문제 2번이 어딨냐면은 592페이지에 있어요. 592페이지에 연습문제 2번 걔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이 연습문제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5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문제 2번의 내역을 보세요. 첫 번째 잔액시산표가 나오는데 차변부터 보시고 어떤 기말수정무게가 있는지 예측해 볼게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어때요? 그냥 두면 되죠? 거기 뭐 분류돼 있으니까. 매출채권 어때요? 매출채권은 대손 충당금 잡아야겠죠? 미수금은요? 역시 채권이니까 대손 충당금 잡아야 돼요. 단기매매주권 보시면 주식이나 채권이구나. 시가평가하시면 되고 선급법인세 보시면 미리 낸 세금이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기납부세 할 때 빼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때 얘 빼고 내야겠죠? 6만원 빼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냈으니까. 상품 30만원 무슨 생각 들어야 돼요? 기초 금액이니까 기말 금액으로 바꿔야겠다. 장기대여금 빌려준 돈이니까 대손 충당금 잡아야 돼요. 토지 넘어가면 되죠. 공기구 유품 감가상각해야죠. 4차 할인 발행차금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뭐가 있겠어, 이 회사가? 사채가 있겠죠? 얘가 있으니까. 대변에 보니까 사채가 있는데 무슨 발행했다는 얘기겠습니까? 할인 발행했다는 얘기, 할인. 우리 배웠죠, 우리? 할인 발행. 잘하세요, 이거. 매입, 뭐로 바꿔야 돼요? 매출원가로 바꿔야죠. 영업비는 두치고, 급여 넘어, 보험료, 기간 구분할 수 있죠.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보는 순간, 대변의 매출은 총 매출이다. 얘 빼야 순매출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돼요. 이자 비용 넘어가시고 처분 손실 넘어가시고 대변으로 가서 매입 채무 넘어가고 대손 충당금 뭐랑 관련돼 있겠어? 채권들이랑 관련 있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넘어가고 사채 걔가 무슨 금액일까요? 100만 원이 액면 금액이겠죠. 액면 항상 액면 금액 쳤죠 얘는. 액면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뭐랑 관련돼 있어요? 공기구 비품. 자본금 뭔지 알죠? 법정적립금 뭔지 아시고 미처분 이익이용 아직 처분 안 된 금액이죠? 얘가 주총날 처분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 있고 이자 수익,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보는 순간 차변에 있는 매입액이 총 매입액이구나. 얘 빼야 순매입액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야 되고 자비익 넘어가고 결산 수정사항이 1번부터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말 수정 공개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첫 번째 거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가 20만 원이다. 그거 왜 주어졌을까요? 뭐 하라고? 매출원가 찾으라고 주어졌겠죠. 매출원가 찾을 때 여러분들 해보세요. 지금 같이. 매출원가 찾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매출원가 찾을 때 먼저 해야 될 거? 순매입액을 찾아줘야죠. 순매입액. 순매입액 찾아보세요. 순매입액이 거기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15,000원이 매입 할인이니까 매입 할인 이렇게 없애고 대변에 매입 이렇게 하면 순매입액 찾는 건지 아시죠 이제? 자, 순매입액 찾았으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찾는데 매출원가 찾으려면 우리 어떤 문제 해줘야 돼요? 기초상품을 매출원가로 단기 매입을 매출원가로 뭐 이런 얘기 해줘야죠. 기초상품은 얼마예요 거기? 30만원. 단기 매입 여기 들어갈 매입액은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이니까 순매입액이 얼마입니까? 333만 5천이죠. 15,000원 빠지니까 333만 5천. 이해되세요? 매출원가 중요하니까 여기다 매출원가 T계정 하나 그려놓을게요. 매출원가 T계정. 얘도 적으려고. 그러면 얘도 적어보면 30만원 들어가고 333만 5천 이렇게 들어가고 합계 내보면 363만 5천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뭐 해보면 되죠? 여기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을 잡아주면서 매출원가에서 빼야 되죠. 빼려고 하니까 얼마 빼야 돼요? 기말 상품이 20만원. 20만원 빼면 여기 얼마 들어가? 20만원. 매출원가 얼마 돼요? 빼보면 뭐 얼마 되겠죠? 343만 5천원 되나요? 일단 이렇게 되면. 아무튼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다 하셨죠? 그 다음에 뭐까지 해놓냐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순매출액까지 찾아놓으세요. 순매출액. 매출액. 순매출액. 순매출액은 어떻게 찾아요? 순매출액은 매출 할인을 빼야 돼. 매출 할인이 5만원. 매출 할인 5만원만큼 어디서 빼냐면 매출에서.
이렇게 빼세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매출, 순매출 찾았고 매출원가도 찾아놨죠, 일단.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그 밑으로 가서 가로 2번에 단기매매증권의 기말시가는 72만원이다.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시가평가라는 얘기겠죠? 단기매매증권. 시가평가하는 거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얼마 올리면 되죠? 2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거 어디로 가죠? 이거 단기손익가죠? 영업 외수익으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세 번째.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적송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상품을 얼마가 판매됐다고 도착했어요. 보니까 매출계산서 45만원. 그럼 매출이 45만원 잡히고 차변에 매출 채권 잡아야 되죠. 얼마 잡아야 됩니까? 채권이 받을 돈이 42만원. 3만원만큼 차이 나는 건 수수료죠. 보니까 판매수수료 해봤잖아요. 방금 전에 위탁 판매 수수료.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어떤 문제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게 하나, 어떤 문제 해줘야 되죠? 걔가 지금 수탁자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이 얼마 있을까요? 수탁자 창고에 55만원만큼의 물건을 보냈는데 30만원만큼이 팔렸다니까 25만원 남아있죠. 그거 누구 걸로 봐야 돼요? 그거를 누구 걸로? 우리 위탁자 걸로 봐야죠. 그래서 상품 잡고 매출원가에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25만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말재고로 이만큼 봐요. 45만원. 기말재고가 20만원이 아니라 45만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분계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고 함정이죠. 여러분 이 문제 저랑 같이 푸니까 이제 아는데 만약 혼자 풀었으면 다 틀렸어요. 대부분. 처음에. 근데 여러분 제발 틀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려봐야 된다니까요. 이 회계학을 잘하려면 많이 틀려봐야 돼요. 틀려봐야 자기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아니, 제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죠. 회계학 실력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책을 처음부터 보려니까 깝깝하고 그냥 대충 한번 봤기 때문에 아는 것 같고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틀리고 그런 거 이게 딜레마가. 그런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틀리는 거, 자기가 문제 풀었을 때 모르는 거, 그런 걸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공부예요. 공부가. 그래서 이 회계원리책을 한 2회독 하셨으면 한 번 읽고 한 2번 읽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안 풀리고 모르겠고 혼동되는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공부하시라고 꼭. 이걸 당연히 내가 틀렸다. 이걸 내가 틀렸으면 아까 12장에서 배웠죠 이거. 12장에서 배웠을 때 거기 가서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왜 틀렸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꼭 하시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네 번째. 뭐가 있냐면은 대손 충당금 잡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맞추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 잡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매출채권 미수금 장기대여금에 대해서 기말년제 대손 충당금 잡아라. 한번 해보시면 많이 틀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대손 충당금을 잡으려고 해요. 대손 충당금 잡을 게 매출 채권 미수금 장기대여금.
매출 채권이 처음에 얼마 있었냐면 수정전 시산표에 88만 원. 여러분 같이 보시는데 대부분 많이 틀렸을 거예요. 어디서 틀리냐면은 일단 매출 채권 미수금 장기대여금의 2%씩의 충당금을 설정하자니까 채권 잔액에다 2% 곱하면 되는데 88, 40, 120은 찾았을 텐데 대부분 여기를 틀렸을 거예요. 이게 보면 처음에 매출 채권이 이만큼밖에 없었지만 종합문제 스타일이 기말 수정문계 하는 과정에서 매출 채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서 위탁 판매 때문에 이만큼 매출 잡으면서 매출 채권이 42만 원만큼 잡혔던 게 있거든요. 요거만큼 매출 채권 장부 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추정할 때는 당연히 얘까지 포함해서 2%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잘 보세요. 틀려봐야 안다니까요. 틀려봐야 이런 문제에서는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구나. 이 채권 잔액이 바뀌었으면 이거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추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느껴봐야 다음에 안 틀리죠. 이걸 느껴보지 않았으면 못해요. 다음에도. 그러니까 문제 다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틀리더라도. 그래서 2% 곱해가지고 5,000원이 여기랑 관련돼 있다니까 5,000원 빼고 나머지 잡으면 되죠. 얘네는 없으니까 다 잡으면 되고. 그래서 32,000원에다가 얘니까 다 더하면 이만큼 충당금 잡히는 거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주영업 활동이니까 판관비고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영업 외비용으로 가야 된다. 어렵죠 좀. 잘 분류해 보세요 나중에. 넘어가시고 그 밑에 5번째 사채. 사채에 대한 수정문계 봐라. 그 사채 보니까 우리 사채가 무슨 발행됐었죠 아까? 할인 발행됐었는데 잘 읽어보세요 내용. 회사 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사는 사채에 대해서 액면이자 10%, 액면이자 줄 때 액면이자만 이자 비용 잡았다. 올바른 회계 처리 해보셔야 돼요. 회사가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할까? 좀 어렵죠 처음에 이거. 회사가 올바로 했다면 현금이자 10만원 나갔을 때 이자 비용으로 잡힐 금액은 907133이라고 하는 발행금액, 할인 발행한 금액의 유효이자율 14%. 14%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자로 잡혀야죠. 유효이자. 26999가 뭐가 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생각하는 거 어제 배웠죠? 배웠잖아요. 이게 올바른 거 아시겠어요? 회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했대요. 오류 잘못했어요. 그럼 바로 잡아줘야죠. 오류 수정. 오류 수정하려면 차이 나는 거 조정하면 되죠. 뭐가 차이나요 보니까. 이자 비용을 회사가 덜 잡았죠. 이자 비용 덜 잡고 뭐 했나요 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안 했죠. 얼마만큼? 26,999원 26,999원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이거 차이를 조정한 거예요. 잘 해보세요. 집에 가서 2개 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해보세요. 그 밑에. 그 밑에 거 쉬우니까. 단기분 보험료가 얼마다? 7만원이다. 되게 쉽죠. 걔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2만원만큼 연습해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7번째도 해보세요.
걔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감가상각하죠? 감가상각 해보세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공기구입품. 무슨 법으로 하냐면 정률법. 정률은 35%. 정률법 기억이 나야죠. 정률법. 정률법 어떻게 하던 거다? 정률법. 공기구입품 200. 이렇게 하는 거죠. 취득원가에서 얘 빼는 게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에 정률 곱하는 거죠, 우리. 이만큼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 이걸 틀렸다 내가. 어디 가서 복습해야 돼요. 구장 가서 감가상각법 다시 해야 돼요. 모르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죠. 모르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지만 실력이 쌓이는 거지. 잘하는 데만 계속 보면 안 돼요, 복습할 때. 그 다음에 당기분 법인세 비용이 8만 원이다. 뭐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당기분 법인세 비용 8만 원. 미지급 법인세 잡아라. 근데 미지급 법인세 잡을 때 뭐부터 없애야 돼, 뭐부터? 선급 법인세 있으면 선급 법인세 먼저 없애는데 선급 법인세 얼마 있냐면 6만 원 있죠? 얼마 더 내면 돼요? 2만 원 더 내면 되고 8만 원만큼 법인세 비용 잡으면 되겠다. 이런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좀 할 줄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보니까 이익 처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처분한 예정일은 2000X2년 2월 26일. 그날이 무슨 날이죠? 주주총회 날인데 그날 회계 처리할 거 기말에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익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기말에 안 하는 거죠, 이제. 안 하는 거니까 그거 할 필요 없고요. 뭐만 하면 되냐면요. 당기순이익 생긴 거 집합손익 계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주는 계정 이 분계만 하면 돼요. 기말에 당기순이익을 이쪽으로 보내는 분계. 종합문제에서 이거 해줘야 돼요. 당기순이익 보내는 분계. 이 분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당기순이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알려면 뭘 만들어 봐야 돼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게 종합문제예요. 아주 힘들겠죠. 이걸 보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걸 할 때 손익계산서 보세요. 595페이지 보니까요.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당기순이익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85,001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여기다 85,001원 집어넣는 건데요. 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쫓아가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복습하실 때 걔를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근데 지금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걸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 보면 못 만든다니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발.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걸 만들 줄 알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라도. 그래서 꼭 만들어 봐야 되고 매출액부터 보세요. 이렇게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처음에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 400이었나 그랬을걸요? 잘 보세요. 매출이 400이었는데 여기서 얼마 줄였어요? 5만 원 줄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늘렸냐면 45만 원 늘렸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결국 늘어난 거예요? 40만 원 늘어난 거죠? 440 됐잖아요. 매출원가 보시면 기초상품이 얼마예요, 여기? 30만 원이죠. 매입이 이거 순매입액이죠. 기말재고가 이 두 개잖아요. 두 개 더하니까 45만 원 빼니까 여기 318만 5천 원 되죠. 매출 총이익 나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영업비 보세요. 영업비는 원래 있었고 수정한 거 없잖아요. 그대로예요.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급여도 수정한 거 없죠. 보험료 어때요? 9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줄였잖아. 2만 원. 그러니까 7만 원 됐죠, 거기.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원래 없었는데 여기서 잡혔죠. 3만 원. 대손상각비 원래 없었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잡혔어요. 여기. 감가상각비 원래 없었는데 여기 잡혔고
그런 식으로 집계해서 판관비 집계하고 영업이익 나온 다음에 영업 외수익, 이자 수익 원래 있었어요.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원래 있었고 단기묘지급 평가익 여기서 생겼죠. 2만 원. 자비익 원래 있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자 비용 원래 얼마였어요? 이자 비용이 18만 원이었는데 18만 원에 이게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20만 6,999원 되더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거예요. 유효사 처분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경상이 나오면 법인세 비용 여기 잡혔죠. 법인세 비용. 그렇게 해서 쭉 만드니까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만 자기가 나중에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말수적 문제한 게 결국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느낌이 오죠. 이걸 많이 해봐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틀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 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대차조표, 이익잉여금 처분경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 한 달 동안 회계 원리는 다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얘기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한 달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계 원리라는 과목만 듣고 나는 이제 끝이다. 나 이제 회계 원리, 회계자는 이것만 듣고 교양적으로 이해만 하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거 잘 이해하시고 어디 가서 그래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뭐 이 정도 하면 돼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데 열심히 하라고. 근데 나의 목적은 어떤 시험에 있다. 어떤 회계학 시험 봐야 되는데 1차든 2차든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급회계라는 것도 해야 되고 원가관리회계라는 것도 해야 되고 다음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과목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 원리를 잘 해두시는 게 두고두고 도움이 돼요. 두고두고. 제가 뭐 회계 원리를 가르쳐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중급회계도 나중에 있잖아요. 또. 근데 중급회계라는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 잘해야 된다니까요. 회계 원리를 못하면서 중급회계는 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원가관리회계 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얘를 잘해야지만 원가관리회계도 잘하는 거예요. 개념이 잘 잡혀야지. 나중에 세법 있죠? 그것도 얘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이 회계자 들어가는 것들은 이 회계 원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라는 거고요. 복습을 예제나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해 가지고 잘 하실 때. 그래서 중급 회계가 이거 다음 단계로 있고 원가 관리 회계가 다음 단계로 있고. 여러분 다음 단계로 이제 중급 회계 들으실 때 저희 학원에 뭐 중급회계 강의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죠. 저도 있고, 뭐 송상엽 회계사님도 책 쓰신 분, 우리 원장님, 그 다음에 뭐 김현식 회계사라든지 김윤태 회계사라든지 해가지고 중급회계 강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중급회계는 누구한테 들으셔도 뭐 괜찮아요. 송상엽 회계사님은요, 저도 그분 강의 듣고 합격했거든요. 제가 그분이 제 공부할 때도 책 쓰시고 강의하셨는데, 제가 그분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현재 같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중에 저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강의를 잘 하세요. 그래서 뭐 나중에 원장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뭐 신촌에서 하시니까 원장님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여기서는 종로에서만 강의하고 목금반만 하는데 주말반에 또 하는 김현식 회계사도 강의를 아주 잘해요. 열심히 하고. 원가관리회계 같은 과목이 있는데 이 회계원리 한 다음에는 어떤 걸 먼저 하시는지 관계없어요. 근데 중급회계 하실 때요. 시작반이 있고 계속반이 있거든요. 계속반부터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요. 시작반부터 해야 돼요. 중급회계는. 그래서 시작반부터 꾸준히 해야 되고 얘부터 하면 어려워서 힘드니까. 원가관리회계도요. 원가회계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회계부터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순서는 원가회계부터 하시는 게 좋고 둘 다 우리 종로에서는 홀수달에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려면 홀수달에 하셔야 되고 짝수달은 계속반이고 신촌에 가시면
짝수달에도 시작반이 있어요. 있기는 신촌에는. 그래서 혹시 짝수달에 시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회계학 공부하시면서 병행할 수 있는 게 경제학하고 영어, 이거는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하세요. 뭐 목표하는 시험이 있으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경제학 공부 미리미리 하세요. 이걸 좀 많이 해놓으면 다음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이 중급 회계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급 회계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법하는 거예요.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세법한 다음에 또 뭐 그 다음 단계 나중에 고민하시고, 경제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재무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 종합반이 저희 학원에 있는데, 그 종합반 전번에 얘기했지만 종합반은 휴학한 학생,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직장 그만두고 열심히 이 공부만 하시는 분, 뭐 그런 낮에 공부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이니까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 저녁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두 강좌씩 들으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방학 때는 지금 방학 이제 2월 1, 2월 끝내 방학 때는 한 달에 한 두 과목 들어도 되거든요. 시간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근데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달에 한 과목씩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 잡으셔서 회계원리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목표하시는 거 달성하셔서 달성하시면 꼭 찾아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